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대한 미국의 부활 2부를 하겠습니다. 러시아 침몰시키기, 중국 봉쇄하기. 지금 미국의 전략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의 몸값도 자꾸 높아집니다. 이거 다 우리 선배 세대 또 이제까지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늦게 붙거나 덜어는 안 붙기도 합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슈퍼파워 미국의 부활이죠. 위대한 미국의 부활. 어저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살벌해진 정치 내전을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침러 봉중. 침러가 러시아 침몰시키기, 봉중은 중국 봉쇄하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시 이제 우크라 전쟁과 이게 관계가 깊어서 잠깐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 전쟁에서 제일 우리가 두드러진 건 어제 말씀드린 대로 ISR입니다. I Information, S Surveillance 감시, R Recognize 정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 이라크 전쟁, 20년 전에 이라크 전쟁을 생각을 하면 그때 혁신적인 군사 기술이 나오면서 전쟁의 개념이 바뀐 게 스마트 폭탄입니다. 불과 그로부터 10년 전이었던 1990년대의 걸프전에서는 사용된 폭탄의,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의 90%가 멍텅구리 폭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10% 정도가 뭐냐면은 크루즈 미사일이었습니다. 근데 크루즈 미사일이 이게 그 당시 돈으로 그때는 지금보다 더 비쌌어요. 그 당시 돈으로 한 200만 불 넘어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0%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는 멍텅구리 폭탄을 썼었죠. 근데 그로부터 10년쯤 지난 이라크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JDAM 합동 직격탄이라고 불리죠. 이 재래식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이제 키트를 끼워가지고 고공에서 떨어뜨리면 하늘을 유영해서 날아가죠. GPS 코드를 찾아서. 그게 이제 대부분 쓰여서 정밀 폭격이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니까 이게 정보 감시 정찰, 뭐 하나 더 넣으면 이제 드론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본은 ISR입니다. 이 ISR을 제대로 하려면 위성 플러스 고고도 장기 채공 드론,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medium and high altitude, 그래서 MA, 그 다음에 long endurance, 장기 채공, 그래서 LE, 그래서 메일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무아브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게 글로벌 호크 같은 거죠. 또 고고도 정찰기, 이 셋이 주요 자산인데요. 이 셋으로 이제 전장을 완전히 꿰뚫어서 내려다보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미국의 압도적 우위죠. 그래서 이 ISR의 의미가 너무 커져서 미국과 함께 하면은 이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ISR에서는 뭐 미국에 대해서 상대가 안 되니까, 상대방이. 그래서 이게 이제 위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U2 같은 이제 고고도 정찰기죠. 이게 이제 공하중이 7톤밖에 안 돼요. 우리 저거보다 훨씬 가볍죠. 우리가 공하중이 한 11톤 될 겁니다. 저기 KF-21이. 그것에 뭐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하중이 7톤이고요. 연료는 자기 몸무게만큼 들어갑니다. 연료가 무려 8톤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니까 날개는 또 무지하게 길어요. 그래서 커요, 날개가, 면적이. 그래서 이게 ing면 하중이 40이에요. 그러니까 스퀘어 피트, 그러니까 사방 1피트짜리 정사각형에 걸리는 무게가 40파운드밖에 안 돼요. 최대 이륙 중량일 때. 높이는 24,000m까지 올라가고요. 12시간 채공할 수 있고요. 천천히 움직입니다. 음속의 0.7배. 장비는 엄청 싣고 있습니다. 저 등짝에 난 혹같이 생긴 건 저거는 통신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정찰과 통신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거죠. 이것도 한 50년쯤 된 비행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비행기인데 그걸 계속 개량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U2 정찰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호크, 이거는 고고도 장기 채공 정찰 드론이고요. 우리도 2010년대 초반에 저게 들어와서, 저게 박근혜 정부 때인가 이명박 정부 때 들어왔어요. 4대를 운영 중이죠.
그 당시 우리 들어올 때 도입가가 대당 한 1억 6천만 달러, 지금 돈으로 한 2천억쯤 해서 들어왔습니다. 공중량은 6.8톤이고 시속 이것도 천천히 움직입니다. 570km, 시속 570km/h로 움직이고요. 한 번 공중에 뜨면 최대 한 34시간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평균 하루는 있단 소리죠. 24시간은. 고도는 18,000m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이게 대한항공에서 이것과 아주 유사한 성능, 거의 이것에 버금가는 거, 고도 15,000m까지 올라가는 걸 개발했죠. 모하브. 이게 이제 고도로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전도 운전이지만은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 이제 정차를 제대로 할 수 있냐. 사진 제대로 찍고, 왜 그러냐면 저 올라가면서 계속 성에 같은 거 끼고 막 그래요. 그런 걸 할 수 있냐, 제대로 레이더 할 수 있냐, 이런 건데,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것도 꽤 성능이 나오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투입하겠다고 지금 생산 중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SR에서, 그러니까 정보, 그 다음에 감시, 정찰에서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 실제로는 단 한 명의 미군도 현장에 안 있지만 현지에다가 이제 우크라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니까 우크라 쪽에서 그러니까 아주 타격을 아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 치솟고 식량 가격 치솟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에너지와 식량에 관한 대가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그러면 뭐가 러시아를 어떻게 침몰시키게 된 거냐 보면은, 일단 경제 제재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됐죠.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 경제로부터 추방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전황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거 뻔하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지난 2월 24일에 시작했으니까 5개월 넘게 했는데 6개월 다 돼가는데 뭐 러시아가 많이 먹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우크라 쪽의 반격이 거세져 가고 있고. 그래서 뭐 전황이 여기서 이겼습니다. 저기서 오늘 뭐 러시아가 1km 진전했습니다. 돈바스 쪽에서 그 의미가 없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러시아 척추가 어떻게 부러져 있냐? 일단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PNG라 그러죠. 러시아 PNG가 이제 고객을 상실했어요. 러시아 PNG의 대부분이 유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을 상실을 했죠. 이건 영구적입니다. 유럽은 앞으로 이제 LNG로 선회합니다. 혹은 PNG가 간다면 러시아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카스피해를 건너서 들어오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오는 거, 그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좀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이번에 워낙 되어서 파이프라인을 쓰는 순간,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파이프라인 깔아서 북한 관통해서 러시아 거 들여오고 전력은 중국에서 받아 쓰자 그랬죠. 완전 간첩 같은 소리입니다. 어쩌면 간첩인지도 모르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번 잠그면은 예전 수준이 회복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 소련 망하면서 한번 잠궜는데요. 그 잠근 거 아직도 제대로 다 못 풀었습니다. 한번 저렇게 잠궈버리면은 예전 수준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제조업에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죠. 무기도 제대로 이제 못 만듭니다. 요번에 이제 무기 이제 재고 다 바닥나면 글쎄 뭐 가지고 싸울까요? 새총 가지고 싸울까요? 자동차 생산이 예를 들어서 90% 급감했고요. 10% 나오는 자동차도 예를 들면 ABS 브레이크가 없다든지 뭐 안전백이 없다든지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 초토화됐다는 거죠. 제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처음에 전쟁 났을 때 푸틴이 해냈다라는 제목을 해서 나갔죠. 저는 이걸 푸틴의 업적이라고 봅니다. 뭐가 업적이냐? 글로벌리스트 세계 질서를 종식시켰습니다. 살신성인한 겁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리즘이라고 얘기할 땐 정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뭐 딥스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딥스 정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딥스라 그러냐 이거지. 글로벌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서방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 즉 공화국의 기풍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그걸 약화시키려면 사람들의 정치 심리를 약화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그 수단은 무한해체, 예를 들어서 역사 전복, 역사 부끄러운 거고, 뭐 식민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에 물든 역사고,
그거 다 죄책감 느끼면서 반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역사 전복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젠더, 무한 젠더죠. 뭐 남녀 성구분 의미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의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근본적 규범과 도덕을 허물어뜨리면 그 공화국 유지되겠어요. 그 수단은 무한해체죠. 이걸 이제 근사하게 월스트리트에서 돈 만지는 사람들은 ESG라고 포장해서 이제 떠듭니다. 그래서 E는 기후 종말론이죠. 화석연료 때문에 인류 바로 멸망한다 이 소리고요. S는 이게 이제 무한 해체 중에 이제 무한 젠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인데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한 젠더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다양한 동성애 양성애 하루에도 10번 젠더 바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취급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G는 거버넌스 기업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민노청스러운 사람들, 민노청보다 따따블로 더 종북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영진에 폭넓게 끌어들여야 된다. 경영이사로. 이게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좀 야리꾸리한 우리 최태원 회장께서 이걸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우리도 떠들었는데 지금도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제일 많이 떠들어온 월스트리트의 전도사 레리 핑크 블랙스톤 회장. 블랙스톤이 세계 최대의 펀드 회사죠. 최근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ESG 내러티브는 끝났다. 이제 이거 그만 떠들어야 된다. 최 회장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리스트의 오른쪽 하수인은 네오콘이고요. 왼쪽 하수인은 좌경 민주당입니다. 오른쪽 하수인은 네오콘은 워낙에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죽을 써가지고 제풀에 꺾였어요. 그래서 오바마 무렵에 이게 꺾였습니다. 사실은. 왼쪽 하수인은 좌경 민주당 노선은 계속 이어졌죠. 오바마, 그 다음에 트럼프 때 계속 트럼프 공격한 진영, 그 다음에 좌경 민주당 진영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바이든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 전쟁 때문에 꺾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푸틴이 해냈다라고 이제 비꼬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조금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비꼰 반어법을 사용할 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크라 전쟁에서 두드러진 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그룹이 강화됐습니다. 원래 이 그룹은 이제 원래부터 좀 존재했었겠죠. 그 씨앗은 미국의 정보계통 또 국무부, 국방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고요. 이런 그룹을 대변하는 싱크탱크가 헤리티지라든지 혹은 헛슨 연구소 같은 데가 이런 그룹을 대변하는 싱크탱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본질적으로 미국의 국가체제, 공화국을 강화하는 노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의 가치를 관철시킬 수 있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공화국 노선을 중시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태생적으로 글로벌리즘과 좀 다릅니다. 글로벌리즘은 속뜻이 무한 젠더, 기후 종말론, 그 다음에 역사 전복 이런 거 띄워가지고 좌파들이랑 손잡고 이런 걸 띄워서 글로벌리즘 입장에서는 공화국을 노골노골하게 뼈가 삭도록 만들겠다. 이게 이제 본질인데 여기랑은 태생적으로 그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그룹은 다르죠. 글로벌리즘과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크라 전쟁이 진행되고 나니까 각국이 자기의 방위와 주권 체제 강화 움직임이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 얘기 뭐냐면은 이제 글로벌리즘은 사실 끝났다. 주권 체제를 약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흐름은 끝난 거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러시아는 또 유럽은 어떻게 갈 거냐? 일단 러시아는 푸틴이 제거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거 이제 이 전쟁이 아마도 러시아가 지긋지긋해서 그러니까 돈바스로 밀고 들어가지는 않는데 돈바스 내놓으라 그러고 계속 돈바스 전선에서 저강도로 진행된다고요. 그럼 러시아는 소모되다가 드디어는 손 털고 나가게 돼요. 크리미아도 그렇고 아마 거기까지 갈 겁니다. 이 전쟁 크리미아 돈바스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안 가더라도 일단 그 아조프 근처의 해안은 다 마리오폴이라든지 자포리자 지금 자포리자에서 저거죠. 저기 핵발전소 지금 차지하고 뭐 농성하기 시작했죠. 러시아군이 포위돼 갖고 그 자포리자일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전쟁이 푸틴이 그 견디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면 푸틴이 제거가 된다고 해서 러시아가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로 바로 이행할 거냐? 저는 그것도 좀 의심해요. 왜 그러냐면 그럴 만한 세력이 없어요, 러시아 내에. 지금도 러시아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뭐 대충 알만한 거 알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한다 그러거든요. 물론 러시아의 어떤 여론 조작이라는 게 있고 세뇌라는 게 있지만 저는 충분히 국민들 대부분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가 자원을 팔아서 국민들한테 뭐 한 그래도 뭐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해서 월 한 연소득 한 7,000달러, 8,000달러 수준의 그런 복지를 제공했다면 그런 먹고 살 길을 그런 상태로 만든 거거든요. 그 완전히 그 부도난 러시아를 그 상태까지 끌어올린 게 푸틴이라고요. 지난 한 20년 동안에. 그러면 그 체제를 지지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러시아의 그런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로 이행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국민적 각성과 움직임이 러시아에서 무르익고 있지 않다. 그럼 푸틴이 제거당하더라도 굉장히 그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깊게 상처받고 침체된 그런 러시아가 돼서 아주 그 불안정한 상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떻게 될 거냐? 러시아가 그렇게 독이 바짝 오른 상태에서 깊게 상처받고 침체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게 언제 발작할지 모르니까 유럽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앞으로 3, 4년 사이에 러시아와 맞겨룰 수 있는 국방력을 각자가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러시아랑 맞겨룰 때 그 최전선은 폴란드가 이끄는 동구권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는 그 발틱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남쪽으로는 이제 저기 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루마니아 이런 데죠. 중간에 끼어 있는 뭐 슬로바키아, 체코 이런 데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과거 동구권, 이 맹주가 이제 폴란드가 됐는데 인구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지금 상태로 보나 이 폴란드가 이끄는 동구권과 그 다음에 러시아랑 접경을 하고 있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여기가 최전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그 2차 후방 부대는 이제 독일, 프랑스, 뭐 이제 영국 이런 데인데 그 중에서 제일 골 때리는 데가 독일하고 프랑스죠. 제일 빼딱이들이죠. 미국의 그 리더십 인정하지 않으려 그러고 자꾸 옆길로 가려 그러고 좀 그런 데죠. 뭐 어쨌거나 이 최전선이 잘 지켜줘야 됩니다. 이 까닭에 가성비가 높고 나토 표준을 따르고 미국 무기에 친화적인 한국 무기가 여기서 이제 상종가를 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이 한미 관계 다시 써야 된다.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 군수시장이 크질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수출하는 액수가 거의 한 7천억 달러 되거든요. 6,700억 달러 작년에 그랬을 거예요. 이 군수시장은요. 그거의 3% 한 20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면 미국 다음에 2등해요. 자유진영에서. 근데 러시아가 수출을 못하니까 그냥 세계 전체에서 2등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 군수시장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매출을 한 100조 하면은 세계 1위 방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롱마가 그렇게 되죠. 100조. 그럼 삼성전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매출이죠. 100조 매출이라 그러면 또. 그런데 그 정도 돼요. 그게 이제 세계 100조가 채 안 될 거예요. 한 90조나 80, 한 5조쯤 될 겁니다. 로키드 마틴이. 1년 매출이. 그러니까 군수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0조, 30조를 하면은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 제 생각에는 올해 계약고 기준 2등 하지 않을까. 러시아가 수출을 못하니까 그냥 2등이에요. 그게 미국 다음이에요. 그럼 러시아가 이렇게 침체를 하게 되면 러시아 군사 기술이 유출되겠죠. 인도, 터키, 한국, 중국 이런 데가 이제 고객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은 제가 보기엔 이미 한국의 군사 기술은 러시아로부터 많이 갖고 올 게 없어요. 가지고 올 게. 우주 발사체에 관한 거, 우주에 관한 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그건 좀 있을 수 있고요. 중국은 러시아가 경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군사 기술을 어디 바깥에 팔아먹는다든지 바깥이랑 손을 잡으면은
아마도 인도랑 손을 잡을 거다. 그리고 인도와 러시아가 그러한 군사기술에 관해서 라인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눈을 감아줄 거다. 왜냐하면 인도가 중국이랑 다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정말 밉살스럽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동구를 급속하게 강화시켜 주니까. 근데 한국을 함부로 못 대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땐 쇠빙 LNG 선만 얘기를 하는데, 혹은 야말이 그 시베리아 맨 북쪽에 가운데쯤 있죠. 약간 좀 유럽 쪽으로 치우쳐서 거기가 북극의 그 새로 개발되는 그 석유 LNG 출하 항구입니다. 출하 지역입니다. 그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야말 같은데 야말의 플랜트, 그 다음에 쇠빙을, 그러니까 북극해에 그 얼음을 깨고 나갈 수 있는 쇠빙 LNG선, 이런 것들이 한국이 잘하고, 한국만 거의 유일하게 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우리를 뭐 중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시베리아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베리아가 이 그러니까 이 북극해로부터 떨어진 곳에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를 개발을 하려면 그 동토, 그러니까 툰드라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요새 기후가 좀 따뜻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툰드라가 빨리 녹아가지고 이게 질퍽질퍽거려요. 원래는 이 툰드라에서 작업을 할 때는 한겨울에 합니다. 얼어붙어 있을 때. 근데 이게 그 동토층이 얇아지고 이게 질퍽대니까 한겨울에만 했다가는 뭐 1년에 한 서너 달 작업하고 못 하게 되잖아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 이런 종류의 난공사, 기술적 난공사,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이 뭔가 답을 찾아내고 뭔가 기어코 해내는 데서 세계 최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를 함부로 못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NG 쇄빙선도 중요하고 야말 같은 데의 플랜트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베리아의 개발을 좀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한국과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러시아가 이렇게 해서 척수가 분질러져 가지고 침체되는 거예요. 석유가스 유럽이라는 시장이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팔 데가 없어요. 러시아가 주로 서쪽으로 팔았는데, 파이프라인이 다 그쪽으로 돼 있어요. 동쪽으로는 지금 뭐 건설하고 있다는 동 만다는 동 하는데 그거 하세요래요. 그리고 말하자면 다국적 기업이나 서방의 기술이 다 안 들어가고 있고, 그거 상당히 오랫동안 그럴 겁니다. 근데 뭐 농업 생산 돌아가고 뭐 기계는 만들 줄 알고 그러니까 대충 먹고는 사는데 굉장히 침체할 거예요. 굉장히 침체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푸틴은 날아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독이 바짝 올라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푸틴이 있던 없던 간에 이 동구가 이렇게 그 국방력을 키우려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침몰이에요. 자, 그러면 러시아 침몰만 가지고 이 그림이 끝나냐? 아닙니다. 미국은, 저는 그 전에 선더후중, 그러니까 러시아를 먼저 침몰시키고 중국을 손을 본다는데, 그 선과 후 사이가 너무 짧아요. 몇 달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동시 패션이다. 일타쌍피다. 미국의 그 전략이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일타쌍피, 세계를 평정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 침몰의 길을 갔을 때는 좀 바보가 아닌데 치명적인 오판을 한 거거든요. 제가 꼽아보면 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